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끼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산고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 추석을 마치고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추석을 마쳤어요? 추석 잘 마쳤죠. 뭐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추석을 보내고 추석을 잘 보내고 뭐 어쨌든 뭐 무탈하게 아무도 사고 없이 복귀하심을 아주 축하드립니다. 근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저도 좀 어제 춥게 잤어요. 으스라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게 전자판을 맞아요. 킬 때가 온 것 같은데. 네. 벌써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편은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진짜 들었거든요.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본인 나오는 것만 들었다면서요? 네. 매력적이야. 치사해.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어. 약간 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름 재밌더라고요. 네, 나름 뭐. 예. 안 그래도 이제 운전하다가 그 번님 부분에서 좀 졸았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조강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된다. 네. 이연적을 할 때가 왔구나. 이연적 선생님. 회제 이연적. 그렇죠. 회제 이연적을 할 때가 왔는데 이연적을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근데 좀 쉽게 들어볼 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생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 뭐 종묘랑.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이연적이 지금 우리가 문묘 18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연적이 최초로 문묘뿐만 아니라 종묘 배향까지 같이 된. 네. 그래서 문묘와 종묘를 동시에 배향한 가문을 이제 동방사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국반이라 그래요. 국방이라 그래요? 국반. 반. 국반. 이걸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나? 양반이 뭔 줄 알아요? 동원 양반김. 그렇지. 동원 양반김 할 때 그 양반이 뭐냐는 거야. 양반이. 네. 양반. 우리가 그러게 이게 뭐 한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개를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갈래길 할 때. 양갈래 할 때 그 두 개. 예. 이 길을 공부해서 그런가? 그 반이 두 개라는 거야. 반이 두 개라는 아, 거지. 그러면 반이 뭘까? 1반, 2반, 3반, 4반. 뭐 비슷한. 자, 우리가 왕이 이렇게 경복궁에 앉아 있잖아. 왕이 이렇게 이거 할 때 양쪽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남쪽을 보고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왕이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반이에요? 그렇지. 그때 왕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거 방향은 동쪽이란 말이야. 그걸 동반이라 그래. 동반. 동반. 그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이니까 서반이 될 거 아니야.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서쪽이니까 서반.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동반은 이렇게 그 옛날에 관복을 입으면 이걸 흉배라 그러는데 그 가슴에 흉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네네. 거 붙이고 있다고. 네네. 거기 학이 그려져 있어. 동반이 하. 동반은 학이 그려져 있고 서반. 호랑이? 서쪽에는 그렇지. 서쪽은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 그 막 사극 봐도 이쪽이랑 의견이 막 나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되옵니다. 저자는 참하시옵소서. 뭐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문과 출신들이야. 그래서 문반이라 그래 이 사람들을. 문과 문반. 호랑이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뭐겠어? 무과예요? 그래서 무반이라 그래. 그래서 문반, 무반을 합해서 두 가지 반, 양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양반이다. 야, 너 참 양반이구나. 그리고 그쪽 말고 또 남쪽에 밑으로 쭉 거기서 왕이 봤을 때 자기가 바라보는 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반이라 그래. 이 사람들은 기술직이야. 자팍? 그치? 작과에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남반은 동반과 서반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양반이라고 한다고. 양반은 곧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그 남반은 양반 아니에요? 양반에 못 속하죠. 양반은 두 가지인데 문반과 무반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신분이 양인 이상이지. 그래도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근데 양반, 그러니까 노블리스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양반이네. 그거 양반. 양인이다. 잡과는. 남반은 그래도 이제 관직이 있으니 그래도 공무원인데. 나란 일 하는데. 왜냐면 남반은 제일 많이 올라가도 7품이야. 7급 공무원이 끝이야. 그렇구나.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동반과 서반으로서의 양반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좀 확 커지지. 원래 고려시대 도 있긴 했지만 이게 조선시대 들어와서 확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이거 동원 양반김 할 때 그 양반김은 동반 아니면 서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발생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막 이제 전쟁 임진왜란 이런 거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공명첩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양반은 극소수였을 거 아니야. 뭐 그 그렇죠. 시대에 뭐 공무원 몇 프로나 됐겠어. 전 국민의 고위직 공무원.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이 돼야 되잖아. 문반과 무반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공명첩이라 그래서 이걸 다 뭐 노비도 이렇게 나중에 다 풀어주고 하는 막 그런 거. 전쟁 나면 공을 세우면 막 또 계급도 올려주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양반의 수가 확 늘어난단 말이야. 양반의 숫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옛날에는 뭐 양반 캐도 10%도 안 돼. 3% 정도 뭐 인구에. 근데 나중에는 양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막 양반 그 족보도 사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서열이라는 게 발생하겠지. 그렇죠. 양반 중에서도 양반 뭐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야. 네. 양반 오브 양반. 그렇지. 양반 오브 양반 가문들이 생길 거 아니야. 백만장자, 천만장자 뭐 이런. 뭐 그렇지. 천석군, 만석군 나오듯이.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그런 거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갑 오브 갑. 네. 네. 갑 오브 갑은 뭐가 갑 오브 갑일까 이 집안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렇지. 양반 중에서도 갑 오브 갑. 왕을 제외하고. 용의정. 아까 사목골이 말씀하신 저거 뭐야? 배양이나 그렇지. 그런 직위를 어디까지 했는가랑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니까 양반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로 치는 게 우리 집안에서 세인트가 나온 거야. 성인.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톨릭 우리 국교가 가톨릭이면 집안에서 예전에 뭐 그 유럽은 그렇잖아. 집안에서 교황이 나온다. 추기경이 나온다. 야. 그래서 막 성당에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추기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동상으로 서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럼 세인트가 나온다. 그게 유교가 종교인 국가인 조선에서 세인트가 나왔다가 뭐겠어? 군자, 성인. 문묘에 들어가는 거지. 문묘 배양된 거야. 네. 그리고 문묘 배양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신라에서 조선까지 18명밖에 없잖아. 그렇죠. 문묘 배양 자체가 어렵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일단 문묘에 배양됐다 그러면 일단 최고 대빵이 돼. 그럼 두 번째는 종묘? 그렇지. 종묘가 왕의 위패를 모신대잖아. 그렇죠. 그 왕의 위패를 모셨는데, 그러니까 뭐 태조 이성계 이런 분 같은 경우가 제일 이렇게 그 많단 말이야. 그 종묘에 배양된 공신들이. 그런데 태조 이성계도 7명밖에 안 돼. 공신이. 개국 공신. 종묘에 태조 이성계 위패 뒤에 7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종묘 배양은 그 우리가 순종 때까지, 그죠? 순종 때까지 조선이 태조부터 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년 중이면서 광인현, 숙경, 정순원, 고순 이렇게 그렇죠. 모든 왕들의 배양된 종묘 배양된 인원은 94명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종묘의 왕의 위패와 함께 배양된 집안.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막강한 게 있고요. 조선시대 때 막강한 그 관직. 관직이요? 아까 우리 작가님이 뭐라 그랬어? 양반은 뭐 영의정, 우의정. 그렇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얘기했지. 네. 그게 의정부니까 이걸 재상, 정승이라 그런다고. 정승. 네. 그런데 정승 3명이 대제학 1명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조선시대 때 있어. 예, 전에 한번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학이야. 대제학. 그리고 대제학 3명은 문묘배양 1명에 미치지 못한다. 네. 그래서 문묘배양이 최고 대빵. 네.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그 종묘배양 집안. 그리고 대제학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서 대제학이 낫느냐? 대제학이 뭐냐 하면 그 홍문관 그다음에 애문관 이 두 관의 그 종이품의 관직을 대제학이라 그러는데 이 대제학이 바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총장? 교육부 장관. 이자 성균관 성균관 지사까지 겸해야 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 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서울대 총장 겸 교육부 장관이 이게 하나 배출되는 거지. 그래서 홍문관, 애문관, 성균관 지사 3개를 겸직하는 거. 그 대제학. 대제학은 이게 애문관하고 홍문관에 이제 소속된 관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대제학이 되려면 첫 번째는 문과 대과에 급제해야 돼. 그렇겠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급제한 사람들 중에 왕이 특별히 더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을 따로 공부해라고 시키는 게 있거든. 학교 다닐 때 약간 특설반 같은 느낌. 맞아. 특목고 애들. 그래서 그걸 옛날 조선시대 호당이라 그랬어. 왕이 뽑아서 너 따로 호당? 공부해라고 해도 호당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 호당 출신들이 대제학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글을 문자에 저울 형자를 써서 문형이라 불렀단 말이야. 문형. 이 사람들이 나라의 문화, 나라의 글을 이렇게 저울은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딱 똑같이. 네. 나라의 문화의 글의 문화를 균형 잡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대제학을 문형이라 그랬어. 근데 이 문형이란 말이 붙으려면 이 세 가지를 다 겸직해야 되는 거야. 그 문형이 나온 집안. 그래서 영의정이 대제학을 보면 부러워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 옛날에. 그런데 이 문형이 나온 집안이 몇 집안들이 있어. 근데 한 집안에서 막 7명이 최대 많이 나온 게 7명이야. 집안에서 한 집안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7명 진짜 많이 나온 거네. 7명이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네. 그 집안이 한 3개 집안이 돼. 7명씩 나온 집안이 3개다. 3개 집안이 있어. 근데 그것도 뭐라 해야 될까? 그 전주희 씨가 포함되는데 사실 전주희 씨는 빼야 돼.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라. 그러면 2개 집안밖에 없어. 안동김 씨? 안동김 씨는 6명 나왔어. 까비. 그럼 좀 유명한 집안이 또 그렇지. 조씨 집안. 조 씨는 6명, 7명이 포함 안 돼. 그래요? 7명이 나온 2집안이 바로 광산김 씨하고 연안이 씨야. 광산김 씨. 연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는 사람들은 뭐 지금 시대에 아는 사람들은 좀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중에 족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연리광김이라는 말을 알아. 연리광김. 연리광김. 연이광김. 그렇지. 연안이 씨, 광산김 씨. 그걸 이제 되게 크게 치는 이유가 대제학이 7명씩 나온 집안이라 그래. 근데 안동김 씨,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서 씨. 서유구. 서유구 집안. 달성서 씨라고 해요. 달성서 씨, 서유구 집안. 그다음에 의령남 씨. 요 집안이 이제 6명 나왔지. 6명. 그런데 요 집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집안도 이렇게 되면 집안이 양반 중에서도 세력이 또 이제 문형이 7명씩이나 나왔어. 대단한데라고 하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 더 쳤던 거는 뭐냐면 그 집안 중에서도 대제학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대제학이야. 내리 연방으로. 와, 대박인데. 내리 연방으로 나온 집안이 4집안이야. 4집안이 있다. 내리 연방, 그러니까 7명이고 6명이고 모르겠고.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명이 연속으로 쿼드라샷. 대제학이었다. 트리플 킬. 트리플 3명이잖아. 그렇지. 야, 쿼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서 문묘, 종묘까지는 안 갔어도 대제학 연성으로 내리 뽑았다.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거지. 엄청난 집안인 거야. 이쯤 되면 좀 수 좀 쓴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어떻게 내리 그것서 나올 수 있노? 나와.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도 있어. 그럴만 하다 하는 딱 듣는 순간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퇴계? 이런 사람들? 근데 태계는 자기는 뛰어났잖아. 근데 그렇다고 3대가 다 뛰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묘 18년 집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묘 18년에다가 종묘 배양된 집안에다가 3대가 연속으로 대제학도 나오는 집안이 다 속할 수 있을까? 교집합이 다? 빡센데. 그럼 너무 작살난 사기캔데. 그렇지, 사기캐지. 우리나라에 딱 한 집밖에 없어 그게. 광산김 씨? 또 이것도 딱 한 집 속에. 그런데 그 광산김 씨도 무슨 파 많을 거 아니야. 파 많죠. 네. 그 광산김 씨 중에서도 사계 김장생, 문묘에 있었던 김장생. 문묘 18년에 속한 사계 김장생 집안이 그 사계 김장생 후손. 우리 혹시 그 구운몽 아십니까? 구운몽. 네. 들어봤죠. 그 김만중, 서포 김만중이라고 구운몽 쓴. 네. 그렇게가 대제학 3명 연속으로 뽑아버렸지. 그러니까 대제학 3명 연속 속했고, 그 다음에 김만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 김만기하고 같이 종묘에 또 들어갔어. 그리고 이 김만기와 김만중의 할아버지가 종묘와 문묘에 동시에 들어간 바로 김장상의 아들 김집이야. 김집.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문묘, 종묘, 대제학 3명 연속으로 다 뽑은 유일한 집안이고. 김집이 현인 포함된다던데. 그렇죠. 김집이 바로
문묘 18년, 종묘 18년에 다 포함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혹시나 뭐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대제학 3명 다 뽑았다. 연속으로 트리플했다. 요게 이제 전주이씨 중에 백강 이경여 집안이 트리플했어. 어디요? 전주이씨. 전주이씨. 전주이씨 중에 백강 이경여 집안. 그 다음에 광산김씨 사계 김장생 집안. 그 다음에 연안이씨 월사 이정기 집안. 그 다음에 달성서씨. 달성서씨도 어마어마하네. 약봉 서성 집안. 그 서유구 집안이지. 네. 요 집안이 이제 대제학을 배출한 집안 중에서도 트리플 왕관 쓴 집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학이 7명 나온 집안이다. 뭐 연속으로는 안 나와도 어쨌든 우린 7명이나 나왔다. 문형이 7명 나왔다. 요 집안이 광산김씨, 연안이씨지. 6명 나온 집안이 안동김씨, 달성서씨, 의령남씨 요런 집안들. 서씨.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했잖아 아까. 네. 우리가 왕이 보는 데 있어서 동반 서반 그래서 네. 문반과 무반을 양반이라 그러고 두 가지를 예. 이 두 가지 문반과 무반 중에서도 대제학을 뽑아낸 집안. 근데 대제학을 뽑아낸 집 중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내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가 왕의 위패와 함께 배양되는 종묘에 배양된 집안.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세인트가 나온 집안. 문묘가 나온 집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옛날에는 어떤 막강한 집안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야 양반이다. 동원 양반김이구나. 너희 집은 동원 양반김 먹을 자격이 있다. 이제 요게 양반을 구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우리나라 성씨가 한 257개 성씨가 있었대. 와, 꽤 많았구나. 꽤 많지. 지금은 몇 개인 줄 알아요? 몇 개예요? 5,000개 정도 성씨가 있어요. 성씨가 본관 말고 성씨가 5,000개 그렇게 많다고요? 해외에서 들어 맞아. 해외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성씨 포함해서 외래 성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한자로 적을 수 있는 성씨가 한 1,000개. 한자로 못 적는 성씨가 지금 우리가 약 한 4,000개 된다 하더라고. 4,000개요. 근데 우리가 1985년도쯤에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성씨가 한 250개 정도 성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한 250개 정도 성씨가 있었다고 치고 그 성씨들이 본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그게 한 3,400개 정도의 본관이 있다고. 본관이 3,400개. 근데 그 3,400개 본관 중에 문묘에 속한 집안은 몇 집안 되겠어. 16개밖에 안 돼. 그지? 그리고 종묘에 들어간 집안도 45개 집안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귀한 거야. 근데 그거 중에서도 3대가 연속으로 대제학을 뽑은 집안은 4집안밖에 안 된단 말이야. 집안으로 치면. 그러니까 3,435개 집안 중에 4집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느냐? 야, 끝발이 얼마나 날렸겠냐. 로얄이 되는 진짜 거지. 로얄이네. 근데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최고로 치는 양반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인트가 나온 문묘 집안.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왕의 위패와 함께 있는 종묘 배양 집안. 이 두 집안에 속하는 것도 엄청나잖아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동시에 됐다. 그게 우리나라에 딱 6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을 국반이라 한다고. 양반 중에서도 국반. 나라 국자. 나라의 양반. 그걸 우리는 국반이라 그러고. 국가 지정급의 반이라는 거네. 그렇지. 양반인데. 고급급이네. 국보급 집안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국반이라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국반이 6대 국반이 있는 거지. 그 6대 국반이 바로 문묘, 종묘 동시에 속하는 6개 집안. 그 최초가 광산김씨? 아니 이현적이었다고요? 그렇지. 그 최초가 이현적이. 연안이 씨예요? 이현적은 여주이 씨. 여주이 씨. 여강이 씨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여주잖아 여주. 저기 여주 도자기 유명한데 쌀이랑. 쌀이랑 도자기. 여주 쌀. 그래. 그렇지 여주쌀 유명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현적으로부터 6대 국반의 시작점을 울려. 이현적이 이제 문묘와 종묘에 동시 들어가니까. 양반 오브 양반. 양반 갑 오브 갑이 되는. 그 6대 국반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 6대 국반이 바로 첫 번째 이제 이현적을 필두로 가는 것이. 엄청난 집안이라는 얘기네요. 진짜. 엄청난 집안이죠. 뭐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태계 이왕. 태계 이왕이 바로 두 번째 국반이 되지.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누구예요? 율곡이. 아 율곡이. 율곡이가 문묘이자 종묘에 동시에 배양되는 거지. 그 다음이 광산김씨 김집. 김집. 그 다음이 반남박씨 박세채. 그 다음에 송시열, 은진송씨, 송시열. 이렇게 요 6개 집안의 인물이 바로 6대 국반의 반열에 오르는. 우리가 문묘 18년 중에서도 6명.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들으면 낯설단 말이야. 낯설죠. 그쵸. 우리가 잘 아는 성씨가 없잖아. 예. 그렇죠. 생각보다. 네. 뭐 경주김씨 뭐 이런 김해 많잖아요. 김씨. 김해김씨 많은데 사실 종묘 배양 94명 중에서도 아는 성씨는 잘 없을 거야 아마. 흔하지 않아. 그리고 보통 집안에서도 한두 명 정도 나와. 종묘에 배양된 집안이 총 45개 집안인데 94명 중에 45개 집안이 나오거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전주시가 제일 많지. 역시 왕족이다. 왕족이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 세종대왕 형들도 다 그거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뭐 15명이 나오는데 그 사실 그런 건 좀 그렇잖아.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집안이 이제 안동김 씨랑 여흥민 씨 6명 나왔어. 이 집안에서. 역시 안동김 씨. 예. 근데 안동김 씨는 문묘 배양이 없지. 그리고 3대 트리플 대제약을 못 냈어. 그렇지? 그리고 여흥민 씨.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명성황후 집안. 민씨. 민빈. 4명 나온 데가 청풍김 씨, 의령 남씨, 평산 신씨, 풍양조 씨가 나와. 풍양조 씨. 풍양조 씨. 풍양조 씨는 나중에 좀 많이 나오지. 결국은 그 추사 김정희 친구 조인영 뭐 이렇게. 우리 그 조엄이라고 고구마 가지고 오신 분. 그렇죠. 그분 후손들 쫙 들어오고. 홍천에. 그 3명 나온 집안이 광산김 씨하고 동래정 씨야. 근데 이제 여기서도 형제,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동시에 들어간 집안 또 몇 개 안 돼.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구운몽 썼던 김만중. 그 김만중하고 김만중의 형 김만기가 형제가 동시에 들어가. 동시에. 그게 광산김 씨 집안에. 그 다음에 안동김 씨의 우리 김상은, 김수왕, 김창집 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나와. 트리플. 근데 김상은은 여러분들 그 영화 남한산성에서 봤을 거야. 남한산성에서 이병헌하고 반대에 있었던 분, 그 영화 연기 잘하시는 그 이름 뭐지? 이름 까먹었는데. 마지막에 칼로 탁 이렇게 자결하잖아요. 막 그 주전파 싸워야 된다. 남한산성에서 보면 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 그때 이병헌은 488로 너지 했던 분. 그래 488로 너지. 김윤석 김윤석 배우.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분이 바로 김상헌이야. 그 집안이고 그 다음에 김상헌의 손자 김창집이 그 유명한 그 누구야? 그 그림 우리 인왕제색도 그렸던. 겸재정선. 겸재정선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집안은 안동김 씨 중에서도 요 집안은 그때 참 대단했던 집안이지. 그 다음에 여흥민 씨 집안에서 또 이렇게 집안 사람 나오고. 뭐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뭐 어쨌든 이제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 수많았던 조선시대의 인물과 집안 중에서도 우리가 뭐 진짜 양반, 국반 이런 걸 기준으로 정하는 거 보면 우리 집 뼈대 있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집 뼈대 있대라는 집안들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면 잘 몰라 들었을 때. 못 들어봤는데 옛날에 어릴 때 막 이런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거 아니야. 여주희 씨야 그러면 어릴 때 잘 모르잖아. 모르죠. 그렇죠. 그 지금도 여주희 씨 이름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국반인데. 네. 너 집 쌍놈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뭔데 우리는 경주김씨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들었을 때 제일 많고 흔하면 다 이렇게 뭐 우리 왕족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 스타트를 끄는 사람 6대 국반의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이현적이야. 이거 진짜 양반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걸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 동원야 항반김. 그러니까 양반이 뭐냐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동방과 서방. 동방과 서방.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양반이라는 게 동방과 서반을 뽑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3대가 과거에 합격 못하면 양인으로 내려가 그냥. 그렇지. 양반에서 떨어지는. 왜냐면 양반의 기준은 뭐다? 과거 시험 쳐서 내가 문반이 될 거냐 무반이 될 거냐를 선택해야 돼. 그게 양반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과거가 되게 중요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뭐 그 후손들까지도 다 그냥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다. 그렇게 된 거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행시 합격했냐? 행시, 외시, 뭐 사시 합격했냐? 3대 고시 합격했냐? 이제 이걸로 쳐야 되는데 과거 시험 이제 합격해서 이제 그게 안 되게 되니까 또 서울대 출신이냐? 뭐 이제 그게 나왔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나는 서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사관학교로 갈 거냐. 문반이 될 거냐 문반이 될 거냐. 그렇구나. 그렇지 이제 그쪽으로 빠져야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지. 네, 무반으로 가려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문반으로 가서 교육부 장관 겸 서울대 총장이 되고 내 아들도 서울대 나와서 교육부 장관 겸 서울대 총장 되고 내 손자도 또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울대 총장 겸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 집안 양반이다. 야 그쯤 하면 양반 맞네. 그쯤 해야 양반이다. 뭐 이래 되는 거니까. 뭐 지금 현 시대에서도 그쯤 하면 뉴스에 나올걸요?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냐라는 거지. 이 당시에 그 문형이라는 게 문형만 돼도 귀한데 그게 3대가 연속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터지는 거지. 대단한데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들은 이제 뭐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 집 뼈대를 막 진짜 감자탕집 뼈에 들어간 것보다 더 굵게 생각했겠냐고. 엄청난 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본인들끼리. 근데 사람이 꼭 그 집안에 뭐 꼭 그 DNA가 확 다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죠. 다 꼭 그렇진 않은데. 뭐 어쨌든 이현적은 이제 그런 케이스다. 이현적은 어쨌든 문묘에 배양된 동시에 종묘에 배양되는데 종묘도 바로 명종의 종묘에 배양된 인물이 이현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현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바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중요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이현적이 태어난 곳이 지금 그 아주 유명한 곳이죠. 어디입니까? 이거 혹시 수박 거달기 안 하셨습니까? 이행동마을? 이행동마을. 양동마을?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이 뭐가 유명합니까? 이현적? 아니. 좋았어. 좋았다. 경주 양동마을. 네, 경주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 그다음에 그 안동의 하회마을. 네. 뭡니까? 안동 화이탈. 그 양반 마을. 유네스코. 유네스코예요? 예. 네. 유네스코 지정된 민속 마을이잖아.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민속 마을이 뭐냐면 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거야. 마을이 통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거야. 몰랐네. 그게 민속 마을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통틀어서 6개 민속 마을밖에 없어. 근데 지금 늘어났어 2개가. 그래서 지금 8개 민속 마을이 있거든. 8개다. 그 8개 민속 마을 중에 안동의 하회 마을하고 경주 양동 마을이 뭐다? 유네스코다. 그건 유네스코다. 야, 이거 민속마을 투어 한번 가야겠네. 국내 민속마을 투어. 그 8개 중에 경상북도에 5개가 있어. 그래요? 와, 이 모른다고? 다 몰라요. 진짜? 네, 다 알려주세요 일단. 그럼 한번 가본 데 있나 한번 물어볼까? 네. 첫 번째 이제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뭐 가봤지. 수학여행으로 가보고 촬영하러 가보고. 거기가 유씨 집안이야. 유씨. 유씨 집안 마을이야 거기가. 네. 우리가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유승용 나오잖아. 유승용? 아니 서해 유성룡 임진왜란에 이순신을 발탁한 서해 유성룡. 유성룡 기무치 하려 그랬지. 하이. 그 이상한 일본 게임 같은 거. 스미마셍. 막걸리 맛있다. 뭐 막걸리 맛있다. 요즘 유튜브로 일본어 공부하더라고. 일본 여행 가더라고. 일본 여행 가고 일본어 공부한다고. 어쨌든 안동 하회 서해 유성룡 그 집안 마을이야. 안동 하회 마을이야. 그지?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성읍에 민속 마을 있어. 제주도 옛날에 나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그 민속 마을 갔었는데 그거는 진짜 민속 마을이야. 제주도 가면 저거 미니어처 마을 가고. 미니어처 마을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경주 양동 마을. 그리고 강원도 고성에 왕곡 마을이라고 있어. 다 생소하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아산의 외암 마을. 외암 들어봤지 않아? 들어본 것 같은데. 왜 들어본 줄 알아? 회암? 저번 달에 내가 갔다 와가지고 얘기했거든. 그래요? 우리 밥 먹을 때. 나 외암 마을 갔다 왔다고. 그 이간 인물성 동론 그 주장인데 이간 그 집안 마을이라고 내가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연협주 그 집안의 연협주 그 술도 아직도 그 집안에서 만들더라고. 거기가 외암이구나. 외암마을 내가 갔다 온데. 그다음에 성주 경상북도 성주. 성주. 그 우리 번님 고향 아니야? 내 고향 성주. 그 성주 한계마을. 한계마을 알아요? 알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야 고향인데 안 가봤대. 아니 야, 거기가 진짜. 사진 찍으러 좀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거기가 우리나라 네. 그 8대 민속마을이야. 가까이 있었네.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 무선마을. 영주에도 또 있고. 안 가봤어요 무선마을도? 네. 처음 들어봐요. 야 거기도 그 안동에 그 하회마을처럼 이렇게 강이 있고. 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나무 다리로 착 그 건너고 그 사진 많이 찍는데. 그리고 가서 마을에 그 이렇게 카드 결제해서 자전거 타는 거 있거든. 그 마을을 이렇게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어. 그 무선마을이라고 무선마을 되게 이쁜데 성주에. 영주에. 무선마을. 그다음에 영덕 경상북도 영덕 대게로 유명한 영덕 괴시마을. 괴시마을이 최근에 됐어.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경주 양동마을이 바로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가 동시에 거기서 이렇게 집성을 하게 돼. 경주 손씨요? 어. 경주 손씨가 있구나. 야, 이거 또 설명해 줘야겠네. 네. 뭐 어쨌든 안동 하회마을 아까 얘기했잖아. 풍산 유씨. 네. 유성룡 김우재. 유성룡. 스미마셍. 유성룡 형제가 거기도 잘하고 거기엔 집성초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낙동강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강 하자에 돌 회자를 써서 하회라고 부른다고. 하회마을이. 성주의 그 한계마을이 그 진주 목사했던 이유. 세종대왕 때. 그 이유가 이제 입향했던 그 후손들 성산이 씨 집성촌이야. 그 한계마을. 영주 무섬마을 이제 무섬이잖아. 물 위에 있는 섬 물섬. 물섬인데 이제 그걸 무섬이라 부르지. 그게 한자로 수돌이라 그래. 물수자에 섬도자 써서. 물섬 수돌. 근데 이제 그 무섬마을이지. 야, 무섬마을 진짜 좋은데 이쁜데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외나무다리 진짜 멋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영덕의 괴시마을이 이제 됐던 마을이지. 그 고려 때 목은 2세기 태어난 말이야. 거기가 영양 남씨들 이제 세거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가면 또 뭐 이렇게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나라 8대 민속마을 한번 돌아야겠구만. 돌아보네. 돌겠네 진짜. 가까운데 몇 군데라도 좀 갔다 옵시다. 가까운 데는 성주 한계마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계마을 하고 내가 볼 때 저기 우리가 이제 양동 마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한번 멀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돌아보자고. 그러니까 양동 마을 같은 경우에 가면 엄청나게 커. 양동 마을이 아마 최대 규모일 거야 우리나라 민속 마을 중에. 양동 마을이 이렇게 지대가 이렇게 위로 입구 들어가면 이렇게 산 언덕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 맨 위쪽에 양반 집들이 있고. 지대가 낮은데 하인들 집들이 하인들 집들이 있고 계급이 낮은 그 집들이 양반 집들 이렇게 둘러싸고. 맞아 사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시집 장가 뒤에 붙는 말이 있죠. 간다. 그렇지. 시집 장가 간다? 시집 뭐 한다, 장가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옛날에는 장가 간다였어. 시집 들어간다. 장가 간다. 장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가야 되잖아. 장가. 남자가 결혼하는 걸 장가라 그러잖아. 그렇죠. 여자가 결혼하는 걸 시집이라 그러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장가 간다라는 거였다고. 시집 간다가 없고 그냥 둘 다. 그 시집인 거지. 장가 간다는 말이 뭔지.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장가가 집 같잖가요 이게? 그래 그렇지. 장가 간다가 뭐겠냐고.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 처가살이하러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하면 여자 쪽 집으로 가 살았다고. 좋다. 조선 초중기까지 그랬어. 대릴상이네 대릴상이. 좋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지나면서부터 후기 들어가면서부터 여자들이 남자 집으로 오는 쪽으로 이제 확 이제 굳어진 거지. 그러니까 동성 그 집성촌이 만들어지는 거야. 양동 마을이 왜 손씨하고 이씨가 있겠어? 처가로 가는 거야 남자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싹 굳어지는 거지 이게 남자쪽 집안이 한 성씨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고려 시대 말에 그 여주이씨 이광호라는 분이 원래 이제 이 마을에 살았나 봐. 그런데 자기 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풍덕 유씨 집안의 남자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 풍덕 유씨 집안 남자가 어디로 오겠어?
그걸로 와야지. 마을로. 이 마을로 오겠지. 양동 마을로. 그러니까 이제 풍덕 유씨 집안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지. 네네. 그런데 이제 풍덕 유씨 집안의 유복하가 자식을 낳는데 무남 동녀 딸 하나만 딱 놓은 거야. 딸. 무남 동녀 딸 하나를 딱 낳는데 이 딸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그 당시 경주 손씨의 손소하고 결혼시켰어. 네. 그러니까 성소라는 분은 청송 사람이거든. 청송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여기 양동 마을에 유복하의 무남 동녀랑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돼? 와야지. 그래서 경주 손씨의 손소가 여기 와서 그 유복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도 7남매를 낳아. 그 중에 자기 장녀를 여주 이씨 집안에 이번한테 결혼시켜. 그러니까 이제 또 여주 이씨 집안의 이번이 어디로 와야 돼? 경주 손집안으로. 그렇지. 양동마을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양동마을로. 온 거야. 네. 그래서 손소의 장녀와 여주 이씨 이번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이현적이야. 그리고 손소도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야. 네. 그 손소도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손중돈 뭐 이런 사람들, 손숙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러면서 나중에 한성 씨가 머물면서 여주 이 씨하고 경주 손 씨 집안이 탁 함께 서로 경쟁도 하고 화합도 하면서 이 양동 마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양동 마을이 된 거지. 네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씨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현적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고.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연산군 6년 때거든. 1500년. 근데 이때 조광조가 19살이었어. 네. 그 이현적은 10살이었고. 네. 그런데 1500년, 즉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조광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현적 아버지도 이때 돌아가신다고. 둘이 같은 해. 사화? 아니야, 그 사원 아직 안 해. 같은 해 돌아가시지. 같은 해 돌아가시고 어쨌든 이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외삼촌 아까 얘기했던 자기 외삼촌이었던 송중돈이 이현적을 키워. 외삼촌 손에 컸네요 그러면. 외삼촌 손에 컸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마을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도 자기 엄마가 어디야 그 할아버지 그 서재에서 낳았단 말이야. 그래 이제 어쨌든 이 손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아버지 손소 외할아버지 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세조 때 그 관직에 진출했다가 이시에 난 진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공 세우고 막 이랬어. 그러다가 자기 아들 손중돈이 성종 때 이조 판서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집안이 막 엄청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 청백리에 또 선정되고 이랬어. 손중돈이. 그 손중돈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자기 조카 이현적을 키운 거야. 그리고 이 손중돈이 바로 김종직 제자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현적이랑 조광조는 9살 차이 나거든. 네. 조광조가 한 10살 많단 말이야. 9살이니까 대충 한 10살 정도 많고 조광조는 당시 어릴 때 그 아버지 그 관직이 있을 때 그 유배온 김갱필이 김종직 제자잖아. 네. 김갱필한테 배우고 네. 이현적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김종직의 제자인 자기 외삼촌 손중돈한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요 김종직의 제자 중에 손중돈과 김갱필이 있으면 김갱필은 조광조에게, 손중돈은 이현적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야. 요렇게 이제 딱 이어지는 게 그 명맥이 이어졌네. 예. 이어지지. 그래서 지금도 양동마을 가면 무첨당이라고 거기가 이제 그 여주이 씨 이현적의 종가야 종가. 그래갖고 이제 양동마을 놀러 가면 무첨당 가봐야지. 여기가 이현적 집안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6대 국반이 나오는. 그럼 무첨당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6대 국반이 나온 그 집인데 종갓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딱 들어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현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애는 사실 좀 빨리 그냥 훑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 왜냐하면 이제 오늘 양반이랑 그 양동마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난 사실 그 여행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나라 민속마을 8대 민속마을 가는 여행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여행한다 그러면 그 5개 민속마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네. 거기 한번 둘러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알고 가면 재밌잖아. 그렇죠. 그런 거 알고 가면 재밌는 여행으로 해서 좀 가보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이현적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촌 손에서 이제 큰단 말이야. 네. 삼촌에서 크는데 막 14살 때 갑자사화 일어나고 16살 때 중종 반정 일어나고 18살에 그렇게 결혼까지 했다가 23살에 이제 중종 때 합격한다고. 이제 23살에 이제 초시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해. 성균관을 했었고. 근데 운이 딱 좋지. 성균관에 들어가고 다음에 바로 문과가 있었어. 그래갖고 바로 문과 급제하지. 그러니까 이제 문과 급제하니까 초급 이래 공무원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4살에 선생님으로 경주 향교에 내려와. 향교로. 향교 교관으로 내려와. 그렇게 내려왔다가 29살 되던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 기묘사화. 그게 중종 14년이잖아. 1519년 기묘사화가 이제 당시 38살이었던 조광조가 확 가버리는. 그때가 이제 요 29살 때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현적이 자기도 이렇게 관직을 저 사표 쓸게요. 위험하거든. 저 사표 씁니다. 근데 안 받아줘 사표를. 사표 수리를 안 해주네. 그러면 저 서울에 안 있고 그 지방에 있을게요. 외직 주세요. 외직 주세요. 외직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주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왕이 자꾸 부르는 거야. 결국은 31살 때 서울 올라가. 다시 그래서 중종이 이름을 그때 원래 이현적 이름이 이적이야. 이적. 맞아. 근데 이때 왕이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언자를 붙여서 중종이 내려준 이름이 언적이었지. 언적. 그래서 이현적으로 이름을 바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현적이 37살 때부터 뭘 했냐면 세자의 스승이 돼. 이 세자가 인종이지. 이 세자가 인종이야. 그래서 인종이 스승이 됐다가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중종이 특이한 게 있죠. 처음에 조광조에게 권력을 줬다가 보내버리고 그다음 남곤한테 줬다가 보내버리고 세 번째로 기말로한테 주죠. 그리고 또 보내버리는데 근데 결국은 기말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말로가 바로 대윤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대윤. 서윤 대윤. 대윤의 윤인 편에 섰던 사람이 기말로고 기말로가 바로 자기 아들이 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친척이었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중종이 이제 자기 딸 시집살이 할까봐 막 기말로 불러가지고 잘해주라 그러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말로가 딱 등용되는데 이현적이 기말로를 계속 반대하는 거야. 근데 기말로는 사실 조광조하고 같이 개혁파였단 말이지. 그러다가 유배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현적과 조광조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차이? 이현적 조광조. 조광조는 빨리 다 때려 바꾸자. 급진이었죠. 급진파. 근데 이현적은 그 반대파야. 급하게 바꾸면 큰일 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현적은 되게 이 시대를 이 중종과 을사사화까지 내려오는 기묘사화에서 을사사화로 내려오는 이 시기를 보면 이현적은 굉장히 중립파야. 그러니까 나중에 율곡 이이가 막 이현적에 대해서 이현적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게 왜 막 그때 살인들 구해주지 않고 판결을 애매모호하게 했느냐 막 이런 말도 나중에 율곡 이이가 남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현적이 이때 당시 굉장히 중립파였어. 중립파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참 사람 이 정치에 휘말리면 어쩔 수 없나 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기말로를 막 이렇게 반대하다가 결국 기말로가 잡게 되지 권력을. 대윤의 그 편에서 그때 파직돼. 그런데 막 그때 기말로 일파에서 이현적한테 대윤에서 막 그랬다고 유배를 보내야 된다. 아주 그냥 못된 거죠. 유배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현적이 뭐였어? 인종의 그 스승이었잖아. 그래서 야 세자의 스승이라 유배를 못 보내. 그래서 파직만 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로 경주로 딱 내려오는데 집이 이제 양동마을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으로 안 가. 바로. 그래. 바로 안 가고 어디 가서 저거 자기 집안 사람들도 화를 입을까 봐. 그렇지. 맞아. 집에 온 순간 막 들이닥칠까 봐. 기말로 일당이 들이닥칠까 봐 경주에 오다 양동마을 가기 전에 지금 옥산서원이라고 압니까? 아까 훑어보다 봤습니다. 경주 옥산서원 여기다 한번 가보자고. 양동마을 갔다가 옥산서원까지 코스가 이현적 코스거든. 이제 거기 이제 그 자옥산이라고 경주에 그 산에서 자기가 이제 동락당이라는 이제 집을 짓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공부하고 사람들 오면 가르치면서 거기에 양동마을에 좀 떨어진 데다가 머물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그 밑에다가 선조 때
그 밑에 서원을 지어 동락당인데. 그리고 그걸 이제 이름을 내려주지 왕이. 그게 옥산 서원. 왕이 내려준 서원이라 대원군 때 철폐를 못해. 사익서. 그렇지 사익 서원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6년 있다가 기말로가 47살 되는 중종 32년에 이제 기말로가 나가리 된 거야. 6년에 그 기말로의 그 이제 그게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현적이 복귀를 해. 그때 복귀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딱 청백리 지정되면서 이제 또 쫙쫙 올라가죠. 계급이. 그래서 뭐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 대사헌, 홍문관 부제학 다 역임합니다. 대제학. 아직 부제학이지. 대제학 전에 부제학. 그러면서 이제 전주 시장으로 발령받아요. 맞아. 전주 부윤이 되지. 전주 시장으로 가서 이제 딱 그때 이제 왕한테 탁 올린 글을 또 왕이 되게 좋아하지. 근데 그때 올린 글 보면 그냥 그 조광조의 그 답변이랑 비슷해. 답변이 아니라 그 과거 시험 답안 얘기 비슷한 글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중종이 그런 글을 좋아해. 본인 스타일인가 봐요. 그냥. 본인 스타일이야. 자기 내면 수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 이론적으로.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되게 좋아해서 아주 영적인 사람이네. 영적인 사람이야. 중종은 좀 영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자기 개발 매니아 뭐 이런 것 같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52살 되던에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관을 다 역임하는 거지. 행자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 뭐 이런 거. 법무부 장관 다 역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대제학이 됩니다. 홍문관. 그리고 성균관 지사가 되죠. 그러니까 문형이 돼요. 다 역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묘배양에 종묘배양에 본인 스스로는 문형이었던 사람이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뛰어나오고 싶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기엔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뛰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뛰어났어 봐서 그래. 뛰어나 보면 세계를 아직 못 긁어 봤어. 그렇지. 안 뛰어나서 모르겠다. 그럼 안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보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중종이 39년에 이제 죽고 인종이 이제 등극하잖아. 인종이 등극하고 나서 인종이 얼마 안 있다 바로 죽잖아요 또. 네. 그 얘기 있잖아. 우리 인종편 했잖아. 인종이 너무 빨리 죽었다. 네. 근데 그때 이 이현적이 화담 서경덕을 만났대. 인종이 등극되고 나서 자기는 인종이 스승이었으니까 네. 바로 또 승진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화담 서경덕이었다고.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면 그 혹시 영화 전우치 봤습니까? 화담 선생. 맞죠. 화담 선생. 그 서경덕입니다. 네. 화담 서경덕. 그 도수를 부리는. 근데 그 당시 서경덕이 최고의 유학자인데 서경덕은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불교에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소설을 보면 막 엄청 최고의 도사 중에 한 명으로 서경덕이 나오거든. 그 이유야. 서경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돌을 텄구만. 돌을 튼 사람이지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 그런 쉽지 않은데. 그러게 화담 서경덕을 만났더니 서경덕이 이현적 선생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런 거야. 하고 화담 선생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서경덕이 지금 왕께서는 성군의 자식을 태어나셨는데 수명이 너무 짧구려 하면서 막 그때부터 물더래. 서경덕이. 그래 막 이현적이 그걸 어떻게 아시오 막.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진짜 결국은 인종이 죽은 거야. 서경덕은 참 뛰어난 사람인 거야. 그 인종이 딱 죽고 바로 명종이 즉위하죠. 영종이 10살인가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명종의 엄마였던 문정왕후. 문정왕후 이제 수렴청정 최초의 수렴청정 기억납니까? 네. 최초의 수렴청정 하는데 그때도 막 반대했다고 막. 그때 이제 막 대의원들이 반대하고 막 하잖아. 네. 막 반대하고 할 때 이현적은 왕이 어리니 수렴청정은 괜찮지 않나? 라고 했던 거야. 잘 해주고 밑에 신하 우리니까 잘 보필 해주면 그럼 잘 되지 않나? 왕이 어린데 뭐 굳이 수렴청정을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대윤인가 소윤인가. 헷갈리네. 근데 그 교묘한 밸런스를 계속 맞춘 사람이
이현적이야. 줄타기 귀족. 게다가 그 당시에 또 소윤의 옆에서 붙어 있었던 이기 기억나죠? 이기. 율곡이의 아빠 이원수의 삼촌. 그래서 나중에 그 이기를 그 율곡 아빠 이원수가 이게 친척이니까 찾아가려니까 신사임당이 말렸다 그랬잖아. 저렇게 얻은 권력은 금방 없어진다고. 결국은 이기가 나중에 나가리 되는데 어쨌든 그 이기가 기억 안 납니까? 능력은 너무 뛰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장인이 뇌물 받아가지고 한번 걸려가지고 자기 장인 어른이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막 그 장인의 연좌제에 걸려서 못 올라간 거야. 이 사람 막 그때 여진족 토벌을 하고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 사람은 문과도 급제했는데 여진족도 토벌한 사람이거든. 이기가 문과 문무를 다 갖춘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데 이현적은 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갖고 이기를 구해준 사람이 이현적이었다고. 이기를 구해준 사람이 그때 그 사원부 대사원일 때 사원부가 검찰총장이잖아 대사원이. 네네. 그때 이기 쓰자 했던 사람이 이현적이었거든. 근데 이 이기가 나중에 이제 계속 고속 승진하고 잘 될 거 아니야. 소윤편에 붙었을 때. 그때 나중에 이제 막 그 이현적을 대윤파로 몰아가 없애려고 할 때 이기도 한번 그 아이라고 해주는 것도 있거든. 갚아주는구나. 그 어쨌든 이제 그 을사사화가 일어날 때 이현적은 그 문정왕후 편에서 편도 아니지 문정왕후의 그 입장도 이해한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의금부 부사였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그 왕속 친위 판사 수도방위 사령부 뭐 귀족들 죄만 재판하는 사람 왕실과 귀족 의금부 그 의금부 판사여서 대윤의 재판을 한 사람이 바로 이현적이었거든. 근데 그 이현적 입장에서는 야 대윤도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누명이지 않나. 그래서 판단을 굉장히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관대하게 판결을 해. 그러니까 이제 소윤이랑 문정왕후 입장에서는 제 중립 아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문정왕후와 소윤은 을사사화가 일어난 게 우리 저번 편 들어보면 알겠지만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대윤파와 중립파까지 없애는 거였어. 중립까지. 중립까지. 우리 편 아닌 거 그러니까 다 잘라.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것까지 잘라였거든. 그래서 이때 소윤에서 문제 제기를 삼지. 야, 너 재판 왜 이렇게 했어? 너 어디야? 너 대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55살 때 관직에서 물러나시. 물러났다가 2년 있다가 명종 2년에 일어나는 정미사화. 즉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양재역 벽서 사건. 그 벽서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죠. 중립파 저것도 보내버려. 그래서 평안북도 강계로 57에 기양을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저서를 남겨. 엄청나게 많은 저서를.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평안북도 강계에서 제자 가르치고 책을 쓰기 시작해. 6년 동안. 위배당에서 이제 할 건 없고 공부를 빡세게 하시고 책도 쓰시고 다 하셨구만. 이분은 원래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야.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는데 어쨌든 이제 6년 되던 해 63살 명종 8년에 병으로 죽거든요. 63세 병으로 죽어요. 그냥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어.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이현적이 썼던 이 책들을 전부 다 정리한 사람이 태계 이왕이야. 그러니까 태계 이왕이 이때 충격받아. 와, 나 이현적이 관직 있을 때 더 물어볼 걸. 그 얘기 맞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실제로 내 옆에 있던 사람인데. 심지어 나 같이 있었는데 관직에 나 더 물어볼 걸. 이때 이제 남긴 책들이지. 그때 남긴 게 뭐 구인록이라는 책 4권. 구인록이 뭐냐면 구할 구자에 그 우리가 그 어지린 유교 사상의 인이잖아요. 그 구인록이라는 그 책을 4권 남기는데 이거랑 대학이라는 책. 그리고 이게 대학 보면 그 당시에 주자의 그 문구를 이현적은 바꿔버리거든. 주자가 다시 태어나도 내 말이 맞다고 할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주자 글 하나 바꾸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때 이현적은 그만큼 사상도
후기에 오히려 유학자들보다 더 어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 중용. 이 중용을 주외한 책이 29권이야. 이게 근데 29권인데 이것도 미완성이야. 이거 쓰다 가신 거야. 이게 미완성으로 쓰다 가셨어.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29권이고, 근데 봉선잡이라는 책 2권. 이거는 이제 실천 규범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닦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담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일강 신목소, 일강 십목소라는 이제 글. 이게 전주 부윤할 때 그 중종한테 바쳤다. 중종이 너무 좋아했다는 글이 바로 이 상소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왕이 다 이제 정리한 거 보니까 충격적인 거지 내용이. 와 이거 엄청나다 이거. 그 이왕이 이거 보고 이제 이현적을 굉장히 또 치죠. 아니 공부를 확실히 중도파라 그런가 중용을 많이 쓰셨네. 중용을 29권이나 쓰셨다고요. 와. 중용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늘. 그 우리가 지치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지극히 정치를 하면 그러니까 지극한 다스림은 하늘, 그 지극한 다스림은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 지치주의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 지치주의는 바로 사상의 기반이 천인무관. 하늘과 땅 사이에 간극이 없다. 없다. 똑같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그 융평사상 들어올려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준을 올려. 이 지치주의를 엄청나게 자기 개혁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조광조였던 거지. 네. 근데 이현적도 그럼 이현적은 지치주의가 있어 없어? 뭐 중용이니까. 아이씨, 이현적도 지치주의지. 그러니까. 근데 이현적의 지치주의는 이게 조광조하고 좀 달라. 이현적은 조금 소극적이면서 이론적인 형태. 그러니까 조광조의 지치주의는 왕을 막 가리키면서 지가 막 개혁해야 돼. 왕이 성인 돼야 되고. 왕을 성인으로 키우면서 야 잘 크고 있어. 일단 내가 여기서 다 뚜까 펴고 있을게 이러면서 그거라면 이현적의 지치주의는 임금이 바꾸는 겁니다. 임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임금이 바꾼다. 그냥 임금 당신이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이거야. 근데 조광조는 야, 그게 아니고, 야, 내가 바꾸고 있을 테니까 너 빨리 크고 있어. 막 이런 거라면 내가 바꾸고 있을게. 이런 건데, 이현적은, 우리가 뭐 바꿉니까? 임금이 바꾸는 겁니다. 줄 잘 타네. 야, 이거 잘 타네. 그래서, 지치시려는 임금이 하는 거죠. 임금의 마음이 바른가, 안 바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위에 난리 칠 거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현적의 지치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급선무는 빨리 임금님이 올바른 마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상 주면 만 사람이 막 나도 따라 해야지. 한 사람 벌 주면 만 사람이 나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잘하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치주의라고 하고 거기서 성인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간다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성균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성균은 하나의 관직이었단 말이야. 음악을 총 관리하던 사람이 성균이에요. 성균. 지휘자. 근데 그 사람이 최고 관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정치는 음악을 봤어요. 화학.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러면 오케스트라 지휘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악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네. 그럼 그 악기의 소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게 굉장히 조화롭게 될 때 교향곡이 나오는 거잖아. 네, 멋진 그쵸. 음악이. 그렇죠. 그게 정치라고 봤어. 그래서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성균, 그러니까 뭐 이룰 성자에 균등할 균자, 그게 이렇게 음악을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스트라 음악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선비가 막 하는 거 중에 꼭 선비도 음악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뭐 고래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옛날에 그 왕세자 교육에 그게 있다고. 그 왕의 마다들은 반드시 음악을 가리킨다. 마다들. 그 이유가 성균 때문에 그래. 정치야 정치. 음악을 이해하고 그 음악들의 그 여러 악기의 조화. 우리가 뭐 관악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악이라 그래서 왕이 있는 궁궐에서 하는 음악을 정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소각, 그 백성들이 하는 건 소각 혹은 이제 산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산조는 개인 이렇게 연주들 많다고.
악기 하나로 뭐 검은고 산조, 가야금 산조 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정악은 전부 다 박을 비디리디 하는 순간 멍잉 들어오고 막빵 이게 전부 다 이게 오케스트라란 말이야. 합주지, 그렇지. 합주가 궁중음악인 이유가 이거야. 대치타 하랍신다. 그럼 빵. 근데 이게 대치타 같은 것도 길군악이지. 이제 우리 길에서 군악 이렇게 딱 행진할 때 가는 길군악 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음악적인 부분의 이제 의미가 성균이고 그 우리가 문형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제학이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성균관 지사,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이잖아. 그 왜 성균관 지사를 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건 성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치주의의 끝은 바로 교향악단의 합주라. 같은 거예요.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하모니. 그래서 음악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음악을 그렇게 여겼다니 참. 음악을 놀랍네. 그렇게 여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황제가 딱 임명되잖아요. 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 긴데. 황제가 임명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 해에 그 옛날에는 그 기장, 그 먹는 곡식 기장. 네. 그 해에 나온 가장 큰 기장 알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길이를 정하는 거였어요. 뭔 길이를 정해요? 악기 그 마디에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삐 불 때 이게 피리 같은 거 보면 그 길이를 가지고 그 왕이 이제 딱 등극할 때 그걸 이제 정하면 그게 다 이제 도량형이 통일되는 거야. 규정을 아예 정해뿌는구나. 그게 규격이야. 악기의 소리가 정해진다는 게 바로 그 정치에 있어서 규범을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황제가 되면 그렇게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음악을 조율하는. 그 음악을 조율해야 거기에 수치를 맞추고 수치를 맞추는 그 기준으로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역시 음악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그렇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 전투할 때도 시음악 막 해줘야 뭐. 군악. 네. 그렇지, 군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연적이 하고자 했던 오케스트라는 바로 지치주의 중에서도 개인의 적극적인 개혁이 아니라 왕이 성군이 돼서 하는 개혁 정도. 조광조의 실패를 또 봤고 자기보다 형이었지만 조광조의 실패를 또 눈에 봤던 사람이고. 나 같아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불과 4년 만에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조광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천천히 굉장히 최고직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최고직위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우리나라 최초의 6대 국반의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양동마을 가서 그 위세를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네, 어쨌든 이제 이연적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뭐 이연적의 생애보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민속마을 이야기와 양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가봤습니다. 가보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죠. 아니 뭐 모르는 거 알아가. 상식. 상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연적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묘 18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뭐 유배 안 간 사람이 없네. 그렇죠. 지금까지 다 한 번씩 다 간 것 같아. 선비의 기본적인 그거죠. 덕목이죠. 유배 안 갔다 오면 이제 선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문화예술 한다 그러면 일단 블랙리스트에 이름 좀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느낌이구나. 그렇지. 그래야 내가 하지. 거기도 못 들어가면. 야, 너 진짜구나. 막 이런 느낌. 거기도 못 들어가면 아티스트도 아니야. 야, 이게 또 그렇게 쓰이죠. 어디서 똥꼬나 빨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똥꼬나 빨고 있어. 그래 되는 거야. 저항 정신만 있고 이래야 돼. 그게 예술이다. 그게 예술이고 이게 정치다. 똑같은 거다. 예나 지금이나 유배 갔다 오는 거다. 유배는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 그럼 블랙리스트 이름 한번 올려야 된다. 그렇지. 그 서포 김만중도 유배 가서 어머니가 심심할까봐 쓴 소설이 구운몽이야. 하기사 유배 가서 또 이거 이현적 선생님도 이제 그걸 썼으니까 중용하고 다 이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배 문학관이라고 있잖아요. 유배 문학관이 있어요? 있죠.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남해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 다 그렇지만 유배 가서 명작을 남깁니다. 추사 김정희 유배 가서 추사체 이루어지거든요. 세안도 그렇지, 세안도. 유배 갔을 때 그린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번 가야 되나? 인생의 유배를 한번 보내줘. 어디로 가야 되노?
그래서 염전으로 보내줄게. 자, 신안으로 가야 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어쨌든 이현정 이야기 잘했고, 뭐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의 양반의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귀족이라는 건데, 저는 사실 우리가 아까 유배 얘기도 했지만 양반이 꼭 뭐 이렇게 문묘랑 종묘에 배양되고 뭐 대제하게 선정되는 걸 떠나서 진짜 양반은 난 노블리스 오블리주인 것 같아.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난 그게 양반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 가치가 지금도 안 바뀌는 거지. 지금 와서 우리가 뭐 교육부 장관, 뭐 서울대 총장 동시에 하고 뭐 그건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현 시대에서는 약간 그런 좀 다르죠. 그건 다르지. 진짜 우리가 어디 가서 양반이란 소리 듣는다. 그건 사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달린 거지. 그렇죠. 어디 뭐 해외 귀족들은 무슨 뭐 다른 조건으로 그렇게 귀족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양이나 뭐 그런 거 말고 뭐 그렇죠. 음악을 하나 해야 된다. 그 어디야 그 왕실이 남아 있는 거기에는 그 왕자나 공주가 꼭 뭐 사관학교를 간다더라. 야, 그거 멋지네. 꼭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군인으로서 복무해야 나중에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네.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신 분들 많이 갔잖아. 무조건 안 가지. 군대를 안 가려고 하잖아. 막 개머리판으로 총 겨누고 막 이러잖아. 개머리판. 개머리판 광대뼈지 어때?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난 이런 데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그렇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낮은 곳에 취해 보는 거, 뭐 중국말로 하방이라 그러지. 하방.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가 보지 않고 내려가 본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순수한 정치가 되겠어? 내려가봐야 올라갈 줄 알지. 뭐 요새도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데 보면 요새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짜 30원이었나? 뭐 헛소리하고. 짜장면 한 그릇 얼마인지 아세요? 2,500원? 뭐 이래. 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시대의 국대 우리가 국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결국은 그 태도와 행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양반인가 아닌가로 해야 될 시대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희생을 했는가. 뭐 가진 재산이나 뼈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엄마 아빠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얘기했잖아. 가진 사람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기가 못 가져본 사람들은 돈을 오히려 안 쓴다니까. 내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그 자식들 때부터 이미 가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뭐 다 발라버리면 되지. 불법? 괜찮아. 발라버리면 되지. 이런 마인드잖아. 그렇지. 위험한 마인드죠.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양반은 나는 그 가지고 태어난 어떤 혈통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의를 위한 희생을 하고 사느냐. 소양.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품을 줄 아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 다 지낸 집안 광산김씨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행동이 개판이야. 그 사람 보고 양반이라 할 수 없잖아 지금 시대.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의미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6대 국반이라는 걸 가지고 뭐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자라는 거고. 나는 지금 시대의 양반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태도로 사람의 행위 삶 속에서 묻어 나오는 언행으로 볼 수 있죠. 태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행위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전부 다 뭐 양반 됩시다. 동원 양반김. 동원 양반김 먹으면서 양반 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묘 18년을 가지고 또 어떤 또 다른 색다른 주제가 있을지 한번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